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령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과 경남 지역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한때 거세게 내렸던 비가 약해진 모습입니다. 다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하천 출입은 전면 통제된 상황인데요. 빗줄기가 약해졌다가 굵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통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를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범람에 대비해 청계천과 중랑천 등 하천 29곳을 모두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부에선 밤사이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퍼부으면서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쏟아지는 빗물을 감당하지 못해 도로와 골목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이어졌고 경상남도는 일부 위험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충남소방본부는 오늘 새벽 4시까지 호우 피해 신고를 180건을 접수했고 경남소방본부는 36건을 접수했습니다. 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비구름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네, 이번 비는 내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에서 약화한 열대 저하부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일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충남권에는 200mm, 수도권에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일요일까지 강원 산간은 최고 300mm 이상, 내륙은 15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고 내륙에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산지와 하천 주변, 저지대 등 침수 취약 지역에는 출입을 피하시고 범람과 고립, 산사태 등 추가 피해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시거리가 급격히 떨어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부터 밤새 집중호우가 내린 충남 서산시 읍내동 도로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의 상황인데요.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가 잠길 만큼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물난리에 소방차까지 출동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어젯밤 11시쯤 경남 고성읍의 모습입니다. 도로가 빗물에 잠겨서 차량이 위태롭게 주행하고 있는데요. 빗물이 타이어 절반만큼 차올라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경기 화성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물이 발목 높이까지 차올랐는데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건물 천장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계단에는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곡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젯밤 상황이고요. 빗물에 집안이 약해진 탓에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 4개 차선 가운데 2개 차선에 걸쳐서 가로수가 쓰러져서 한때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오늘 새벽 경남 김해시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도로에 빗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빗물이 솟아오르는 힘 때문에 기존 도로 모양이 변형돼서 들뜬 부분도 보입니다. 극한 호우가 쏟아진 충남 서산에 있는 음식점 모습입니다. 빗물이 차올라 집기류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보이는데요. 제보해주신 음식점 주인분께서는 당분간 장사가 어려울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피해 영상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 시티 세븐몰 주변 모습인데요. 이미 도로에 물이 30cm 정도 높이까지 차올라서 지나가는 차들이 아니라면 도로인지 하천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창원천 수위도 빠르게 높아져서 다리는 침수 직전 상황에 몰렸습니다.
네, 창원시 다른 곳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창원 병원 사거리 내동 민원센터 근처인데요. 이곳은 창원 국가산업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곳 역시 도로에 물이 차올라서 승용차 바퀴 절반 정도까지 물이 차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도 보입니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유다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까? 네, 현재 충남 논산에 시간당 5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산을 써도 의미가 없을 정도인데요. 밤사이 경남 창원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충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왔습니다. 제주 산간인 삼각봉에는 434mm, 창원에도 300mm, 그리고 충남 서산도 200mm가 넘는 많은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경남 해안에 180mm 이상, 제주 산간과 충청, 전북에도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충청과 경북에 머무르면서 충청 대부분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오늘 남해안을 통과하겠는데요. 강원도와 충청 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 산사태 특보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초속 20에서 25m의 강풍이 불겠고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만주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와 함께 원전 르네상스를 이뤄가자며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체코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은 물론 전방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각종 MOU를 맺고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프라하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문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파벨 체코 대통령과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등 양국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체코와 한 팀을 이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팀 체코리아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또한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정부 수반인 피알라 총리와 체코 주요 원자력 기업을 찾아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원전 설계부터 운영, 방패물 관리까지 전체 주기에 걸쳐 양국 정부와 민간이 MOU를 맺고 원전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 별도 회담을 잇따라 열고 단순 협력을 넘어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양국은 또 정부 간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통해 무역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차 등 첨단 산업과 우주 항공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체코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유럽 철도 시장에서의 K철도 수출 판로 개척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 체코 관계 발전 비전을 담은 공동 성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력 추진 계획을 담은 행동 계획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상하원 의장과 잇따라 만나고 동포 만찬 간담회 참석을 끝으로 2박 4일의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체코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세일즈 외교는 물론 양국 간 포괄적인 원전 협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한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하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반박했는데 1심 선고는 오는 11월에 이뤄집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법원 출석 때마다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던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을 앞두고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어진 재판에서 이 대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던 이 대표가 당선만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두 후보 간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걸 고려하면 이 대표 거짓말이 유권자들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겁니다. 또 이 대표가 관련자들을 통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은 누군가를 안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문기 처장과 12년 동안 특별한 교육 관계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실제 드러난 건 해외 출장과 골프, 회의 2번이 전부란 겁니다. 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국정감사 중 발언에도 주관적 평가가 반영됐다며 다소 과장됐을진 몰라도 허위사실 공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도 검찰이 없는 발언과 증거를 만들어냈고 유리한 증거만 짜깁게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양측 진술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반에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검찰이 끝까지 정권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자 통상적인 구형이 내려졌을 뿐이라며 남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의 재판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판단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억지 기소에 진술 조작 등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사냥했다고 날을 세우며 납득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행위 사실이 아닌 영역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구형에서 보듯 검찰은 그저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법원을 향해서는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재명 대표가 실형이라는 사필 규정의 검찰 판단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출신 한동훈 대표 역시 통상적인 구형이라며 과한 처사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입니다.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인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년이 넘어서야 겨우 1심 결심 공판이 끝났다며 선고 과정과 상급심은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평가 속에 곧 있을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전국은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역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고 남과 북 두 개 국가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존의 통일 담론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은 통일을 포기하자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
6년 전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를 총괄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존과는 결이 다른 통일론을 꺼냈습니다. 통일에 대한 강박 관념을 내려놓고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도 개정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도 제안했습니다.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둡시다.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냅시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임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정계 은퇴 선언에서도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입장에 큰 변화가 생긴 셈입니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만큼 기존 평화 통일 담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곤 현재 한반도가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흡수 통일 의지를 기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 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은 임 전 실장의 통일 연설은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제안도 지난 정부가 말로만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김정은 위원장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건 반국가 세력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임종석 전 의원은 늘 발언이나 행동의 맥락을 보면은 북한 주장하고 닮아도 너무너무 닮았다.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임 전 실장의 통일 포기론을 두고 여권은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아 당분간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1년 전 탈북민을 돕는 인도 지원 활동 도중 우리 국민 김정옥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벌써 4,0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도 성명을 통해 북한을 비판하고 억류 중인 이들을 모두 풀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중국과 북한으로 가며 인도 지원을 하던 김정옥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건 지난 2013년 10월. 이듬해 5월에는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은 단 한 번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11년이란 시간 동안 건강 상태나 생사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알리지 않아 왔습니다. 저는 북의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면 현 정권과 정치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정원의 돈을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김 선교사가 억류된 지 벌써 4,000일째. 정부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반인륜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김 선교사의 석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과 오는 12월 강제 억류 10년째 날이 되는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며 엄중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도 한국인 억류자 관련 첫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역시 소셜미디어에 김 선교사 등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올려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미국의 전격적인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른바 B컷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인지 막기 위해서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의 과거 7번의 금리 인하 가운데 최근 3번은 금리 인하 직후 경기 침체가 온 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크게 7번 금리를 내리며 돈을 풀었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는 그 결과 경기가 연착륙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때, 2007년 부동산 거품 붕괴 때, 2019년 물가 때문에 내렸을 때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부 부채가 많아 통화 정책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19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재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견조하고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0.5%포인트, 이른바 B컷은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을 연준의 기준선인 4.2% 이하로 묶어두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지표만으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은 좀 기우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과거 미국 경제 50년 사이클에서 경기 하강과 실업률 상승 국면에서 경기 침체를 피했던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를 지금 현 시점에서 기우로만 여기서는 안 되고요. 관심은 우리 금리 인하 시점에 모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10월 인하 톤으로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2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계대출 급등세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지표 모두가 부진한 데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로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 상반기 기준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조기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통화 정책의 시차는 1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국민들이 내년 10월에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기준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석과 다음 달 초 연휴 때문에 이번 달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의 효과를 확신할 수치가 부족한 가운데 다음 달 11일 한은 금통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0.5%포인트 B컷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너무 이르게 승리 선언을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연준의 미셸 보먼 이사가 밝혔습니다. 보먼 이사는 성명을 내고 중립적인 정책 기조를 향해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인플레이션을 2%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데 추가적인 진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먼 이사는 연준 내에서 매파 성향으로 꼽히는 인사로 지난 18일 회의에서 유일하게 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법안이 현지 시간 19일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현지 시간 19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대선 후보의 신변 보호를 위해 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 인력과 자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마이크 롤러 하원 의원은 본회의 연설에서 선거는 암살범의 총탄이 아니라 투표함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에서도 주요 대선 후보에게 유사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이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이자 유대계인 더그 에모프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반유대주의자라고 공격한 데 대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에모프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는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열하고 반유대주의적 말을 한 전력이 있다며 트럼프의 해리스에 대한 뻔뻔한 공격을 보고 거의 비웃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계인 에모프는 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유대인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이자
미국 내 반유대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사로 꼽힙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표적 공습에 나서 헤즈볼라 2인자 사령관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삐삐 동시다발 폭발 사건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부 시민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군이 F-35 전투기를 동원해 베이루트 다이의 주택가 공습에 나섰습니다. 폭탄을 맞은 아파트 건물이 2층까지 철근이 보일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1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숨진 헤즈볼라 2인자 이브라임 아키를 겨냥한 정밀 폭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 최정예 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들과 아파트에서 테러를 모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וחיסל את ראש מערך המבצעים של ארגון הטרור חיזבאללה, איברהים אקיל. יחד איתו את שרשרת הפיקוד הבכירה של כוח רדואן. 아킬은 지난 1983년 미 해병대 막사폭탄 테러 등에 관여해 미국이 $700만, 우리 돈으로 93억 원의 현상금까지 걸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1월과 7월 말에도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휘관을 겨냥했습니다. 삐삐와 무전기의 연쇄 폭발 공격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충돌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 등 100여 곳을 대규모 폭격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로켓 140발을 동원해 골란고원 등 주요 방공기지와 기갑여단 본부 등 최소 6곳을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동시다발 폭발 사건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어 지상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평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things don't look realistic until we get them done. We have to keep at it. Thank you. 유엔은 베이루트 공습을 포함한 확전 움직임이 재앙 직전 상황이라며 양측의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군인과 공무원, 핵심 인프라 종사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사용을 금지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과 피싱, 악성 소프트웨어 유포, 위치 추적, 미사일 타격 목표물 조준에 텔레그램을 적극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국방부 정보총국장은 메시지를 삭제하더라도 러시아 정보기관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은 언론 자유 아닌 국가 안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국민과 허가받은 공무원은 텔레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항구를 미사일로 공격해 민간 선박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올레흐 키페르 오데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키페르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스칸데르 미사일 파편으로 항구와 민간 인프라가 손상됐고 민간 선박이 피해를 당해 4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나 의대생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의정 갈등 관련 첫 구속 사례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천으로 얼굴을 꽁꽁 둘러싸고 법원을 빠져나오는 남성. 사직한 전공의로 알려진 정모 씨입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의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빠져나온 정 씨는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이유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혹시 리스트에 올라가는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법원에서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혹시 환자분들한테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그동안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43건을 수사하고 3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복귀 의사의 근무 병원과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의 소속 학교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단 작성자는 2명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정 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의정 갈등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한 의사 명단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등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의 이름이 새롭게 추가된 상황. 새로운 명단의 작성자는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앞으로도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보완해 나갈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이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작성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이트에는 기존에 공개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대부분 남아있는 가운데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에 대한 신상 털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미아동에서 승용차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이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6차선 대로를 가로질러 질주합니다. 대로 중앙에 있는 버스 정류장 난간과 충돌하더니 붕 떠올라 건너편 건물로 돌진합니다. 사방에 파편이 튀는 가운데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가게 유리는 완전히 산산조각났습니다. 벽돌 기둥과 계단까지 부서져 내렸고 가게 안은 쓰러진 의자와 탁자로 아수라장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10시 반쯤.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도로변 햄버거 가게를 덮쳤습니다. 현장은 참담했어요. 그때. 차가 저쪽에서 막 붕 떠가지고 그냥 쾅 하는 소리가 막 겁나게 크게 들렸고. 이 사고로 길을 가던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유리 파편에 맞은 가게 손님과 다른 행인 등 4명이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코뼈를 크게 다쳤습니다. 피 많이 흘리고 앉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분들은 바로 이제 구급차를 실려가고 도로가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차량이 좀 많이 왔었죠.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만 있었는데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급발진 주장도 못 들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관이 된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다는 글이 SNS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 17년 전 중학교 시절 사건은 SNS를 통해 확산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은 죽은 곤충을 먹이는 등 과거 이뤄졌던 학교폭력을 적은 글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A 경찰관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 올렸습니다. 사과 없이 청첩장을 보냈다며 이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불쾌하고 혼란스럽다고 적었습니다.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연일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률 검토를 벌인 강원경찰청은 해당 사건은 A씨가 경찰관이 되기 전 사건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조치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주장은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로서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공소시효도 한참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이 A 경찰관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린 만큼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첨부 자료에 근거해서 당사자의 이름과 당사자의 신상 정보를 특정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 경찰관은 글쓴이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사실과 달라 법적 조치 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제연구팀이 인공 근육을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다리를 개발했습니다. 인체 600개 근육을 모사해서 만든 만큼 민첩하게 걷고 또 뛰기까지 합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로봇 다리가 걷고 뛰는 모습이 사람과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봇은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부자연스러운데
스위스 연구팀이 인공근육을 사용해 로봇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인공근육의 핵심은 기름으로 채워진 비닐에 전기가 통하는 검은색 전극 물질을 코팅한 구동장치. 전압을 높이면 전극이 가까워지면서 비닐 안의 기름을 한쪽으로 밀어내 봉지의 길이가 짧아지는 원리입니다. These muscles work on the electrostatic principles, where two electrodes with opposing electric charges attract each other. And these electrodes are separated by a thin plastic film with a non-conductive oil in between. 성능 테스트 결과 모터로 움직이는 기존 로봇 다리보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열이 덜 발생했습니다. 또 로봇 전체 높이의 40%인 약 13cm까지 뛸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로봇 다리가 아직 완전하게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부품이 비싸지 않은 만큼 향후 발전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발 로봇이나 이족 보행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결합해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으로 남미 곳곳의 강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아마존 강수위는 123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 돌고래 등 강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라질 아마존 테페 호숫가에 어린 돌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쓰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지난 일주일간 하루에 몇 마리씩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가뭄과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온이 38도 안팎까지 오르고 강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ntão já é uma variação grande, né, de 10 graus centígrados em 12 horas, que é uma variação muito brusca e que assim para o corpo humano já é o limite que nós conseguimos tolerar, né? Então já é um sinal de alerta. 지난해엔 가뭄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이 호수에서만 멸종 위기의 민물 돌고래 2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역시 심각한 가뭄으로 아마존 유역의 주요 강 지류가 마르면서 강수위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수심이 얕아지면서 배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물 위에 세워졌던 수상가옥은 이젠 땅 위에 있습니다. Tudo, né? Tipo assim, ela faz parte do nosso dia a dia, né? É o nosso meio de transporte por água, né? A gente que mora em flutuante, sem a água a gente não é ninguém. 파라과이 강의 주요 지류 미란다 강의 수위도 심각하게 낮아졌습니다. 평소 5m 이상을 유지했던 미란다 강 수위는 50cm 미만으로 내려가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배 이동 역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A situação é bem triste, bem trágica, bem perigosa, né, para o rio e por isso que tem que fazer uma força-tarefa enorme ali para recuperar. 전 세계 물동량의 약 2.5%를 담당하는 파나마 운하는 낮아진 수위로 올해 초 하루 평균 통과 선박수가 예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남미 곳곳이 최악의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 일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고돼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막바지로 치닫는 프로야구가 폭염에 이어 폭우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KBO는 어떻게든 정해진 날짜 안에 정규리그를 끝내려는 계획인데 더블헤더와 연전을 치러야 하는 구단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마운드와 홈플레이트는 방수포로 덮였고 텅 빈 관중석과 더그아웃도 모두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가을비로 경기가 취소된 서울 잠실구장 풍경입니다. 우천 등의 이유로 취소된 경기는 제가 있는 이곳 잠실구장만 올해 16경기로 늘었습니다. 구장 전체로 넓히면 총 720경기 가운데 686경기를 소화한 현재 취소된 경기는 모두 74경기에 달합니다. 폭염으로 취소된 4경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가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즌이 끝나려면 아직 34경기가 남아있어서 취소 경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는 29일까지 취소된 잔여 경기들을 모두 치러야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가을 야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취소 경기가 늘면서 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O가 잔여 경기 일정을 발표하는 다음 주 초가 돼야 가을 야구 일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우천 취소로 팀마다 희비도 묘하게 엇갈렸습니다. 팀의 명운을 건 8연전을 시작한 SSG는
달콤한 하루 충전 시간을 벌었고 가을 야구 문턱에서 연패를 당하며 주춤했던 롯데도 막판 스퍼트를 위한 동력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연승을 달리던 두산은 더블헤더 경기를 포함해 나흘 동안 5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행군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천 취소돼서 아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수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내일 경기는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폭염 뒤 찾아온 가을비가 어느 팀에게 득이 될지 야구 팬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다음 달 12일 스페인 축구구단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BS 뮤직뱅크 콘서트가 구단 측의 결정에 따라 갑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뮤직뱅크 제작진은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전 협의 없이 부당하게 내려진 구단 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그룹 엔하이픈과 에스파 등이 마드리드 뮤직뱅크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 3만 3천여 명이 입장권을 구매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현지 매체를 통해 주변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제기해 내년 3월까지 예정된 모든 음악 공연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자신의 공연이 열리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인근 주민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선물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월드컵 경기장에서 자신의 콘서트가 열린다며 주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경기장 인근 3,7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이외의 대규모 공연이 열리면서 교통 정체와 공연 소음 등의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연예 기획사 하이브가 미국 현지 홍보대 행사를 인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이브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디 에이전시 그룹 PRLC라는 업체가 지분 인수 형식으로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 에이전시 그룹 PR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주요 사업은 홍보 대행업인 비상장 업체입니다. 하이브 미국 법인인 하이브 아메리카의 종속 법인으로 하이브 측 지분율은 51%입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올해 초 하이브 아메리카의 홍보 인력을 충원하는 차원에서 홍보 대행사를 인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Action for those millions of people living through the horrors of war. Peace is not only a noble vision for humanity, peace is a call to action. Let us commit to build, drive and sustain peace for all.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이 한참이던 1981년 제36차 유엔 총회에서 영국과 코스타리카의 대표는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제정하길 제안했고 세계 평화의 날 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2001년부터 세계 평화의 날이 9월 21일로 바뀌었고 유엔 본부에서는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평화의 종을 울리고 세계 평화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On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I call on warring parties to stop the killings, silence your weapons, respect the global ceasefire, and create space for lasting peace. 하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전운이 확산하는 가운데 분쟁으로 얼룩진 지역에서는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연휴 동안 장거리 운행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집에서 쉴까 싶은 분들도 많으시죠. 게다가 비 예보까지 있어서 이번 주말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주요 노선들은 자주 밀리는 곳들에서 여유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경부선은 오전 11시쯤 신갈과 오산 그리고 충청권인 천안 일대에서 답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구간인 서초 부근을 포함해 경부선 양방향 모두 소통 상태가 원활합니다. 간밤 수도권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조심 운전하셔야겠는데요. 잠시 후 오전 7시부터는 신탄진에서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될 예정이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도 지금은 막히는 구간 없지만 차츰 경기권인 안산과 발안 일대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도 남이 쪽으로 오늘은 경기권 중심의 정체가 예상됩니다만 지금은 동서울요금소 일대를 포함해 과속에만 유의하신다면 큰 불편 없겠습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길이죠. 52번 고속도로의 경우 원주 방향으로 초월 부근의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오늘 부곡 일대 정체가 예상되는데 그래도 여기와 양재 부근을 지나고 나면 나머지는 큰 무리 없겠습니다.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